다음은 충남 공주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충남 공주 출신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 고속버스 안에서 몇 명의 고등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국 고등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하고 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이처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여준 활동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과 김영록 의원님께서 5.16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분명히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교과서에 실린 이 사실의 문제를 판단의 문제라 말씀하시고 정쟁이라 말씀하신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라는 역사적 사실을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체가 정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격언을 가슴속에 꼭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총리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아랫목은 절절 끊고 윗목은 떠나온 물도 이렇게 얼어버릴 정도로 냉골인 그런 방에서 살아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에서 가족의 건강이 지켜질 수 없듯이 수도권은 과밀화되어서 터져 죽고 지방은 공동화되어서 말라 죽는 현재의 국토 구조하에서는 진정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그 뒤에 지방으로 이전하던 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의 기업 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알고 계신가요? 그 2009년 대비해서 매년 한 40% 정도 숫자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그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신규로 생기는 공장 수는 또 그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그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이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509개이던 그 지방 이전 기업이 2010년에는 254개, 2011년에는 160개로 반토막이 아니라 세토막 이상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이 지방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바로 이 정책을 도대체 왜 그동안의 국토 관리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채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고, 차제에 이 국토관리 정책의 기조를 다시 그렇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된 그런 지역 특유의 그와 같은 발전 방안,
또 수도권의 경우는 다른 세 개와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목표를 이렇게 분리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 분들이나 또 지방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그에 관해서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균형이 깨트려져 있는 그리고 경제력의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저도 그러한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어느 쪽이 편들고 또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국가 발전 그리고 국토 내에서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코 지방이 위축되거나 홀대받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과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도권의 그 피해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지방민도 수도권 주민처럼 수도권처럼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이 수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 그 밖에 혁신도시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더 균형 발전에 큰 틀이 잡힐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 불균형으로 야기된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토 관리 기조로서 공간 민주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야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이 공간 민주화 정책을 공약에 담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면서 총리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세종시는 충청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국가의 과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정상건설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19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그런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몇 차례 열으셨나요? 제가 몇 차례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제가 직접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열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께 차제에 이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좀 정기적으로 자주 열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왕에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핵심으로서 잘 기능을 함으로써 그 지방 발전의 그 새로운 그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종시에 관련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2007년에서 15년까지인데 이 사업 기간은 지금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을 보면 39.96%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3개년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보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매년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1단계 사업을 기간 안에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의 추이를 보면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실히 그 15년 안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그 9,800억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례로 보면은 그 2015년까지 마치는 것이 의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계획상 2014년, 15년도에 이제 건축 공사나 필요한 공사가 완공되는 것들이 많이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하면은 내년에 다소 부족하지만은 그 부분은 2014년, 15년에 집중적으로 건축이 완료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본 의원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3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이전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3년과 14년의 예산의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9,8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단순 수치로 1조 2천억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단순 계산에도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충청남도와 공주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 다시 말해서 그 편입 지역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은 보면은 그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살과도 같은 땅과 인구와 그 세금을 떼어서 세종시가 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기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공동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한 그 편입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세종시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서 함께 상생 발전 대책을 잘 추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차제에 그를 위해서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 세종시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그 행재정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세종특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에 관한 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편입 지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일부 편입지역 자치단체라고 명확하게 못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또 재정 손실에 따른 안정적인 그런 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매년 추가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법 3조에 보면은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으로서 그 일부 편입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또 8조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본 의원이 또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종시를 정상건설하고 주변을 상생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 우리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용역을 해가지고 또 그에 나온 결론을 지난번 지원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접 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생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 등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이게 자족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뭐 일은 정부에서 틀림없이 해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관해서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거를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청과 같은 그 혁신도시 건설청 같은 조직이 지금 신설돼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점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도시 뭐 여러 군데 가고 기공식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부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건축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잘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따로 청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런 혁신도시가 다소 조금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그 원래
그 관청이나 청사들이 팔리지 않아서 좀 지연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청 단위를 따로 만드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총리와 정부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자, 총리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관, 국토부 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저렇게 10가지로 종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은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와 부실 공세에 따른 고의 안전성 문제 2가지를 집중해서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8대 국회에서 장관님 2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담합 문제와 그다음에 국토부도 그 과정에 혹시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 2가지가 18대 국회에 제기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조사와 조치에 의해서 민간 건설사끼리 담합은 확인이 되었지요. 예, 뭐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민간 건설사의 담합 과정에 그 과정을 국토부가 알면서도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혹은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정황 증거로 낙동강 2409 칠곡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국토부는 칠곡보 준선량을 당초 3,500만 세제곱미터에서 1,870만 세제곱미터로 축소하는 입찰 재공고안을 비공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대우건설이 준선량을 이 비공개 지침인 1,870만 세제곱미터로 축소하겠다는 변경 제안을 해서 이 변경 제안이 바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그곳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부 비공개로 검토한 이 1,870만 세제곱미터 이것을 어떻게 대우건설에서 쪽집게 도사를 직원으로 특채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변경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게 국토부가 내려보낸 공문인데 여기 비공개로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1,870만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숫자까지 정확히 100% 일치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전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 이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내부 감사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칠곡보 입찰 공고 후에 저희가 이제 준설량이 과다해서 사토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 물량을 축소하면서 대우건설에만 그게 알려준 게 아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 모두에 준설량 축소 자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좋습니다.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그 건설회사가 대리인과 뭐 다른 건사도 같이 했지요. 같이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 중에서 대우건설만 유독 그렇게 변경 제안을 했죠? 다른 두 회사는 왜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담합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담합하고는 뭐 전혀 그 다른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경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원 감사도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수주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두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공구별로 이 민간 건설사를 미리 이 속도전을 치르기 위해서 정해놓고 나머지가 들러리 섰다라고 하는 명확한 담합의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같은 자료를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어쨌든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요. 입찰에 참여한 다른 두 회사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하고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이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입찰에 참여한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이 준설 물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똑같은 정보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관님께서 그런 상황을 들으셨다면 세 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정보를 똑같이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처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응해야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회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담합이 아니라면 뭐 어떤 것이 담합이겠습니까? 그 담합 부분은 이제 질의하신 대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그 조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담합도 담합이고 바로 그것을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맞추기 위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담합을 방조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입찰 과정에서 필요한 그 자료를 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업체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담합이나 그 비리 뇌물 같은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단속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시에 아예 그 턴키 입찰 시에 감점을 해서 확실한 그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오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짚어는 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의 안전성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 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4대강 공사 전체 장관님 그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96%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본료는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완공을 하려고 했다가 12월, 올해 3월, 6월 계속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방하는 기간으로 정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의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시 개방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준공 시기는 사실 당초부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 경우에는 대부분 보가 이제 준공이 되었고 수공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제가 낙동강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실로 인한 그 보강공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림처럼 저런 심각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 각별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걱정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음매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주댐이나 합천댐 같은 경우가 이제 콘크리트 댐인데 거기는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기준에서 아예 분당 900리터까지 누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누수량은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런 그 기능상으로 설사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은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다 했고요. 또 이제 보는 그 구조체 자체가 안반이 가까이 있는 그 집안에서는 안반에 기초를 두고 보를 건설을 했고, 이 퇴적토가 아주 깊어서 안반에 바로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위를 그 안반까지 박아서 그 위에 건설을 했습니다. 흡사 그 강에 교량을 건설하는 데하고 같은 공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의 기능이나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보에서 떨어지는 물이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차하고 관련해서 하류에 그 세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굴 현상도 사실은 보를 만들기 전에도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는 40m까지 깊이 세굴이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보의 기능에 영향은 없지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함안보하고 이제 합천보 같은 경우에 그 보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 보안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물의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퇴적이 그 위에 이제 몇 미터씩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의 흐름 과정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앞으로 관리는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보의 기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의원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 자체에 이게 안전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750만 명이 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UNEP나 OECD나 이런 데서는 다 이게 아주 그 시범적인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그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지 않도록 마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히 달리하기 때문에 장관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그래서 그런 검증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점검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도 거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 준공이 돼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을 뭐 점검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관리를 더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장관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국회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문제에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호수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많은 사회적 문제, 우리 19대 국회의 맑은 영혼과 정신으로 이것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